눈먼 장님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소. 아가씨의 비명과 함께 버들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주인 집을 위해 대신 팔려가듯 신행 가마에 오른 몸족. 평생 종노릇도 모자라 이제는 앞 못 보는 남자의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가 싶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방의 촛불이 꺼지던 순간 남편은 비단띠를 풀고 형형한 눈빛으로 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을 사흘 앞둔 달빛이 윤판서댁 앞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간간히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냈습니다. 버들이는 아가씨 윤소희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가씨의 울음소리와 조씨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합니까? 치욕은 무슨 치욕이냐? 한대감댁은 삼정승 중 한 분이 계신 명문가이고 신랑 도련님은 비록 눈이 불편하시다지만 학문과 인품이 뛰어나다 하지 않았느냐. 조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판서댁은 이미 기울대로 기운 집안이었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신 후 조씨 마님은 사치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고 결국 한대감댁에서 거금의 혼수를 받고 혼인을 약주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쟁이들의 입을 겨우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혼인이 깨진다면 윤판서댁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평생 시중이나 들며 살라는 겁니까? 윤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9살 교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할 처지가 아니다. 이 혼인이 깨지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너도 거지꼴이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고. 조씨 마님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윤소희의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도망친 것입니다. 버들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씨 마님이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방 안을 살피던 조씨 마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계집애가 도망을 쳤구나. 조씨 마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던 버들이를 보았습니다. 조씨 마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차가운 계산이 그 눈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버들아, 예, 마님, 너 내일 신행 가마에 올라라. 버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가씨 대신 내가 한대감댁으로 시집을 가는 거다. 어차피 너울을 쓰고 가면 누가 신부가 누군지 알겠느냐. 조씨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버들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님, 저는 몸종입니다. 어찌 양반과 교수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입 다물어. 내가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처지인 줄 아느냐. 내일 새벽 신행 가마가 오면 내가 타는 거다. 알겠느냐? 버들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씨 마님 앞에서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종으로 살아온 버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명은 하늘의 명과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이토록 더섭고 잔인한 것이구나. 버들이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신행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는 윤판 서댁 대문 앞에서 버들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씨 마님은 서둘러 버들이에게 아가씨의 혼례복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원삼과 족돌이,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비단옷이 몸에 감기자 버들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울을 깊이 써라. 절대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 조씨 마님은 버들이의 얼굴을 촘촘한 너울로 가렸습니다. 붉은 비단 너울이 시야를 가리자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피 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명심해라. 한대감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입을 열지 말고, 혼례가 끝날 때까지 고개도 들지 마라. 내가 만약 정체를 들키면 우리 집안은 물론 너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조씨 마님의 협박에 버들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마에 오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가마 안은 답답하고 어두웠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버들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너울 속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해를 살아오며 이보다 더 비참한 순간이 있었던가. 버들이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어린 버들이를 윤판 서댁에서 거두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부엌일, 아가씨 윤소희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아가씨가 공부할 때 버들이는 먹을 갈았고, 아가씨가 잠들 때 버들이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가씨가 먹다 남긴 음식이 버들이의 끼니였습니다. 그래도 버들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집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종의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양인으로 면천되어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라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앞 못 보는 양반과 도련님의 아내 행세를 하며 평생을 속이고 살아야 한다니. 만약 거짓이 들통나면 그때는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 혼인은 삼족을 멸하는 대죄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버들이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가마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윤판 서댁을 떠나 한대감댁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버들이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너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버들이의 가슴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가마 밖에서는 풍악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피리와 북소리가 신행기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버들이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신랑 어른은 정말 앞을 못 보시는 것일까? 만약 보신다면 단번에 들킬 텐데.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것이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가마는 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한대감댁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마꾼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버드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가마 문이 열리면 거짓 신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속이며 살아야 하는 지옥 같은 삶. 버드리는 너울 속에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구나. 운명 앞에서 인간은 이토록 무력한 존재구나. 버드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마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버드리는 너울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신부님, 내리십시오. 나직하고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턱을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비단신이 땅에 닿는 순간 버드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너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흐릿했지만 그 웅장한 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대감댁은 윤판 서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혼례를 축하하는 붉은 비단과 화려한 장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당 양옆으로 수십 명의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모시고 대청으로 가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집사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섰습니다. 버드리는 떨리는 다리로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원삼의 긴 치맛자락이 땅을 쓸었습니다. 대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위에는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양탄자를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맨발로 마당을 쓸던 버드리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대청에 도착하자 버드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울 너머로도 느껴지는 엄숙한 분위기. 대청 한가운데에는 혼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상석에는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절 올리거라. 집사의 속삭임에 버드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아 바닥에 대고 깊이 절했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이셨습니다. 버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울 너머로 시아버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정일품 관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위엄 있고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윤판서대 교수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앞으로 가문의 법도를 잘 지키고 시부모를 잘 섬기도록 하여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버드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고생이 많았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시어머님이셨습니다. 버드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50 중반으로 보이는 부인이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계셨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너울을 벗겨라. 시어머님의 명에 옆에 시립하던 상궁이 다가왔습니다. 버드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울을 벗기면 얼굴이 드러납니다. 윤소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것입니다. 잠깐, 시어머님이 손을 들어 상궁을 멈추게 했습니다. 혼례가 끝날 때까지는 너울을 쓰고 있거라. 법도가 그러하니
버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너울 너머로도 느껴지는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시어머님의 입가에 스치는 묘한 미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버들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이미 들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시어머님께서 무언가 눈치채신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혼례 준비를 하여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예를 마쳐야 한다. 시아버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이는 상궁의 인도를 받아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시어머님의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의 법도와 위엄. 그 속에서 거짓 신부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버들이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연기를 하며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대청에는 혼례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혼례상이 놓였고 향이 피어오르며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버들이는 신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울 속에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신랑 어른 입장하십니다. 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들이는 너울 너머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청 입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궁 진우, 버들이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짙은 남색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관을 쓰고 띠를 두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검은 비단띠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앞을 못 보시는구나. 버들이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집사의 인도를 받으며 천천히 신랑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길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신랑 자리에 도착한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버들이와 진우 사이에는 혼례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너울로, 하나는 비단띠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천지신명께 절 올리시오. 집사의 구령에 따라 두 사람은 함께 절했습니다. 버들이는 손을 바닥에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께 절 올리시오. 다시 절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앉아 계신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에게 절 올리시오.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버들이와 진우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버들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우의 고개가 숙여지는 각도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처럼. 아니야, 착각이겠지. 앞을 못 보시는데 어떻게 나를 볼 수 있겠어. 버들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합글레를 올리시오. 혼례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인이 표박으로 만든 술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버들이와 진우 앞에 각각 놓였습니다. 신랑 신부께서 술을 드시오. 버들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울을 살짝 들어 올려 입술에 술잔을 댔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진우도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동작일까? 버드리는 또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혼례가 원만히 마쳐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드시오. 집사의 선언에 주위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인들이 축하의 함성을 올렸습니다. 버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버드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조심하시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버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비틀거리는 것을 알았을까?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정확히 내 팔을 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을 잡고 버드리는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진우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버들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따뜻함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는 버드리와 진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버드리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울을 쓴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침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버드리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신랑 어른께서 무엇을 명하실까? 혹시 너울을 벗으라 하시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고생 많았소. 진우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버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차갑고 명령하는 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선 편히 쉬시오. 진우의 말에 버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울 너머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침상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비단띠가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신랑 어른, 버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소녀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편히 앉아 계시오. 진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버드리는 당황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신랑 어른을 모시러 온 몸이옵니다. 부디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만 부탁하겠소.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오. 이 집에서 누구도 부인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버드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마치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 어른께서는 소녀를 아십니까? 버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소. 버드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가짜 신부라는 것도 아는 것일까?
소녀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인은 윤판서댁에서 오셨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진우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버들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녀는 감히 신랑 어른을 속일 수 없습니다. 소녀는 말하지 마시오. 진우가 버들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인은 이 집의 며느리이고 나의 아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소. 버들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울 속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살며 항상 천대받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아내라 불렀습니다. 신랑 어른, 소녀는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시오. 내일부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랑채에서 자겠소. 부인께서는 이 방에서 편히 쉬시오. 아니 되옵니다. 신랑 어른께서 신방을 나가시면 괜찮소. 부인께서 편안히 쉬는 것이 더 중요하오. 진우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가린 채였지만 발걸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 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른 진우가 멈춰 섰습니다. 부인, 예, 신랑 어른, 내일 아침 일찍 시어머님께서 부르실 것이오. 잘 준비하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들이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만이 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버들이는 너울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서웠던 것일까? 안도했던 것일까? 아니면 진우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던 것일까? 버들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신랑 남궁진우라는 사람에게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버들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촛불은 반쯤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판서댁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몸종이었던 자신이 오늘은 명문가의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 같았습니다. 버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혼례를 올렸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들키지 않고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신랑 어른. 버들이는 당황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울을 벗은 맨 얼굴이었습니다. 사랑채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잠시 다녀왔소. 부인께 드릴 것이 있어서. 진우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싼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재요. 먼 길 오느라 지치셨을 테니 이 차를 드시면 좋을 것이요. 진우는 탁자 위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탁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버들이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데 어떻게 탁자의 위치를 그렇게 정확히 아실까? 신랑 어른께서는 이 방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본래 내 방이었소. 어려서부터 써온 방이라 눈을 감고도 다 알 수 있소. 진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버들이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진우가 다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푹 쉬시오. 신랑 어른, 버들이가 불렀습니다. 진우가 멈춰 섰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신랑 어른께서는 정말 앞을 못 보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버들이를 향해 정면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검은 비단띠를 잡았습니다. 부인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보여드리겠소. 진우는 천천히 비단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버들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비단띠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진우가 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촛불 빛이 진우의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 선명하고 또렷한 눈빛. 그 눈은 정확히 버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정확히 버들이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들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신랑 어른께서는 보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소. 처음부터 장님이 아니었소. 버들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왜 그런 거짓을 하신 겁니까? 사정이 있소.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부인께서도 비밀이 있지 않소.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부인께서 진짜 윤판서대 교수가 아니라는 것. 나는 알고 있소. 버들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혼례를 올렸냐고 물으시는 거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나에게도 이유가 있기 때문이요. 부인이 필요했소. 진짜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버들이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인의 적이 아니오. 오히려 부인을 지켜줄 사람이오. 왜 저를? 그건 언젠가 말씀드리겠소. 지금은 그저 믿어주시오. 진우는 다시 비단띠를 눈에 둘렀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다시 앞 못 보는 사람이오. 부인께서도 윤판서대 교수로 남아 계시오. 우리 둘만의 비밀이오. 진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버들이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렸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버들이는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비극이 오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우가 떠난 후 버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인이 필요했소.
진짜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자신 같은 몸종 출신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장님 행세를 하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버들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보자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린 대추와 생강, 그리고 향긋한 차잎,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버들이는 보자기를 다시 싸며 생각했습니다. 남궁진우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한 것일까? 그때 문득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흐릿하지만 따뜻했던 기억. 10년 전이었습니다. 버들이가 9살 때였습니다. 윤판서댁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버들이는 아가씨의 심부름으로 마을 서당에 갔습니다. 아가씨가 빌린 책을 돌려주러 간 것이었습니다. 서당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군장님과 양반집 도련님들이 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버들이가 서당 마당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당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서당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훈장님이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모두들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도련님이 안 계십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군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대감댁 도련님이 아직 안에 계시단 말이냐?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당 건물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른들은 물을 길어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버들이는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안에 갇힌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들이는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저 아이가 미쳤구나.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버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당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이는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어디 계세요? 버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석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며 아이의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버들이는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어린 소녀의 힘으로는 벅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버들이는 이를 악물고 기둥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둥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틈을 타 아이의 다리를 빼냈습니다. 일어나세요. 같이 나가요. 버들이는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버들이를 의지해 일어섰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부축하며 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천장에서 불붙은 석가래가 떨어졌습니다. 버들이는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등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버들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소. 내 은인이요.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버들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버들이는 윤판서댁 사랑채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는 화상 치료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씨 마님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한대감댁 도련님을 구했다지. 덕분에 우리 집안이 큰 은혜를 입었구나. 조씨 마님은 드물게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비록 그 아이를 구했다 해도 너는 몸종이고 그 아이는 양반 도련님이다.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그날 이후 버들이는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진우의 눈빛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의 눈빛과 설마 버들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10년 전 그날 불길 속에서 자신이 구한 아이가 바로 남궁진우였다는 것을. 그리고 진우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구나. 10년 전의 인연이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했구나. 버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버들이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10년 전의 기억과 어젯밤의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세수물을 가져왔습니다. 버들이는 서둘러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하녀가 대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이 많구나. 버들이가 말했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편히 쉬셨는지요? 그래,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녀에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첫 아침상을 올려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버들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안채로 가는 길에 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검은 비단띠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버들이와 마주쳤을 때 진우가 멈춰 섰습니다. 부인이시오? 예. 신랑 어른, 잘 주무셨소? 예.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우는 띠 너머로 버들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버들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부인을 기다리고 계시오. 서둘러 가시오. 알겠습니다. 버들이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버들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안채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대청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시어머님. 아침 문안 올립니다. 버들이는 공손히 절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버들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잘 지냈느냐? 예. 시어머님.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가문의 법도를 배워야 한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버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버들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법, 다도,
바느질, 집안 살림, 모든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다행히 버들이는 윤판서댁에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몸종으로 살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윤판서댁에서 잘 가르쳤구나. 예법이 바르고 솜씨도 훌륭하다. 과찬이십니다. 시어머님. 하지만 시어머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버들이는 지쳐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신랑 어른, 오늘 하루 어떠셨소? 힘들었습니다만 견딜만 했습니다. 진우가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단띠를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진우가 버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소. 버들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신랑 어른, 버들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윤판서대 교수가 아닙니다. 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윤판서댁의 몸종이었습니다. 아가씨께서 혼인을 거부하고 도망치자 조씨 마님께서 저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버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민입니다. 부모도 없이 윤판서댁에서 종으로 자랐습니다. 신랑 어른을 속인 죄, 이 집안을 속인 죄, 1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디 저를 벌해 주십시오. 다만 윤판서댁 식구들은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버들이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들이는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버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소. 예. 부인께서 윤판서대 교수가 아니라는 것, 몸종 출신이라는 것, 모두 알고 있었소. 버들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혼인을 정하기 전에 이미 조사했소. 윤판서댁의 실제 교수는 도박과 사치로 유명했소.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수 없었소. 진유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님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소. 진짜 교수가 도망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오기를 바랐소. 그럼 저는, 부인은 내가 바랐던 바로 그 사람이요. 심성이 착하고 근면한 사람. 10년 전 나를 구해준 그 소녀. 진유가 버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죄가 없소.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일이요. 버들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진우의 계획이었다니. 왜 그런 일을?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겠소. 지금은 이것만 알아주시오. 나는 부인을 진심으로 아내로 맞이했소.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소.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이 집안을 지켜나갈 것이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당당한 한대감댁 며느리로 사실 것이요. 버들이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버들이는 이른 아침부터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직접 며느리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집안 살림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꾸나. 시어머님은 버들이를 데리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한대감댁의 곳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쌀, 보리, 조,
콩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수십 개의 장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이상 집안의 살림을 맡아야 한다. 이 집에는 하인만 50명이 넘는다. 매일 먹을 쌀을 재고, 장을 담그고, 김장을 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시어머님의 설명은 길었습니다. 버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윤판서댁에서 몸종으로 일할 때 다 해본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항아리들 중에서 3년 묵은 된장을 찾아보겠느냐?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버들이는 장독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아리의 색깔, 뚜껑의 상태, 묶인 끈의 낡은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3년 묵은 된장인 듯합니다. 시어머님이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진한 된장 향이 퍼졌습니다. 맞구나. 어떻게 알았느냐? 항아리의 색이 다른 것보다 더 검고 끈이 3번 바뀐 흔적이 있어서 그리 짐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자꾸나. 부엌에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엌대기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수국을 끓여보거라. 시아버님께서 드실 아침 국이니라. 버들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무, 미역, 조개, 파, 손에 익은 재료들이었습니다. 버들이는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물을 썰고, 미역을 불리고, 조개를 손질했습니다. 칼질은 능숙했습니다. 불 조절도 정확했습니다. 평생 부엌 일을 해온 솜씨였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버들이는 간을 맞췄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쪽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버들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국을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맛이 훌륭하구나. 윤판서댁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쳤단 말이냐. 예, 시어머님, 어머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씨 마님은 버들이에게 요리를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버들이가 스스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윤판서댁 마님께서 손수. 시어머님은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안채로 돌아가자꾸나. 바느질 솜씨를 보겠다. 안채 사랑방에는 비단천과 바느질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보거라. 시아버님께 드릴 선물이니라. 버들이는 비단을 들었습니다. 고운 남색 비단이었습니다.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바느질은 버들이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판서댁에서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의 옷, 마님의 치마, 나인들의 수선, 모두 버들이의 손을 거쳤습니다. 바늘이 비단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한 땀 한 땀이 고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버들이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손놀림이 매우 능숙하구나. 감사합니다. 시어머님, 양반집 교수치고는 너무 능숙한 것 같구나. 버들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님이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라면 바느질은 배우되 이렇게까지 익숙하지는 않은 법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매일 바느질을 한 사람의 손놀림이로구나. 버들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말하지 마라. 시어머님이 손을 들어 버들이를 제지했습니다. 너는 윤판서대 교수가 아니지. 버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종이었구나. 아니면 시녀였거나.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버들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버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로구나. 거짓으로 시집 왔으되 최선을 다해 며느리 노릇을 하려 애쓰는구나. 시어머님, 사실 나는 처음부터 짐작했다. 혼례 날 너울을 쓴 내 모습을 보았을 때부터. 버들이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윤판서대 교수 윤소희는 내가 어릴 적 본 적이 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지. 하지만 내 키는 작고 목소리도 가늘더구나.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모른 척 했냐고 묻는 것이냐. 시어머님이 버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어머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흘 동안 너를 지켜보았다. 내 손놀림, 내 말투, 내 행동 하나하나를. 너는 비록 천민으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마음씨만큼은 금보다 귀하구나. 버들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시다니.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다. 너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효성스럽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시어머님이 버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당당히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버들이는 시어머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 1000번 만번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마음이구나. 버들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버들이는 한대감댁의 며느리로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의 인정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진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서로 장님과 교수인 척했지만 밤이 되면 진실을 나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버들이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꿈꾸지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한대감댁 어르신께 할 말이 있소. 문을 열어주시오. 요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씨 마님이었습니다. 윤판서댁의 계모,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셨으니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문지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고가 무슨 예고요? 나는 며느리 윤소희의 어미요.
친정어머니가 사위댁을 찾아오는데 무슨 예고가 필요하단 말이오. 조씨 마님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버들이는 서둘러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버들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판서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조씨 마님이 버들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씨 마님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명 돈 때문일 것입니다. 윤판서댁 마님이 왔다고?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라 하여라.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문전에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시어머님,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마. 시어머님은 침착했습니다. 잠시 후 조씨 마님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분명 돈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한대 감댁 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씨 마님은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앉으시지요. 시어머님은 냉정했습니다. 조씨 마님이 자리에 앉자 시선이 버들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희구나. 어미가 왔는데 인사도 없느냐. 버들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씨 마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협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눈빛. 기에 어머님, 버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느냐? 시댁에서 불편한 것은 없고. 기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조씨 마님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대 감댁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씨 마님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윤판서댁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판서 어른께서 남기신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짓 눈물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한대 감댁에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시어머님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1,000냥만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버들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0냥이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을 아시면서 혼인을 허락하셨으니 이 정도는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조씨 마님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였습니다. 혹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알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버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씨 마님이 비밀을 폭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버들이가 가짜 신부라는 것을. 무슨 일을 알리신다는 것입니까?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그야 뭐. 조씨 마님이 버들이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혼인에 관한 사소한 진실 같은 것들이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손님이 오셨다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가 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검은 비단띠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 사위 어른, 오랜만이구려. 조씨 마님이 반가운 척 일어섰습니다.
장인어른 댁 마님께서 오셨다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우는 공손히 절했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해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 송구합니다. 아니 왜다. 사위 어른께서 이렇게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조씨 마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진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씨 마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조금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1000냥입니다. 1000냥.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돈이로군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빚을 갚으려 합니다. 어떤 빚입니까? 혹시 도박 빚은 아니겠지요? 조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도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를 팔아받은 혼수로도 모자라 더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조씨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 어른, 무슨 말씀을? 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귀는 밝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문도 다 듣습니다. 윤판 서댁에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진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혹시 협박하려 오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협박이라니요. 그럼 다행입니다. 만약 우리 집안을 협박하려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위압감은 대단했습니다. 조씨 마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가시지요. 오늘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진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조씨 마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조씨 마님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버들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위압감 때문이었습니다. 조씨 마님이 떠나고 나서 버들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소. 진우가 버들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다시 오지 못할 것이요. 버들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지켜준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입니다. 10년 전 자신이 진우를 구했듯이 이제는 진우가 자신을 구해 주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구나. 주고받는 은혜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구나. 조씨 마님이 떠난 후 진우는 버들이를 사랑채로 데려갔습니다. 비단띠를 풀고 버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셨겠소. 아닙니다. 신랑 어른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온다오. 버들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 마시오. 나에게는 준비가 있소. 진우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사실 부인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소. 나의 정체에 관한 것이요. 버들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국왕 전하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요. 버들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암행어사라니요.
3년간 장님으로 위장하며 조정 대신들의 비리를 조사해왔소. 그들은 내가 앞을 못 본다 여겨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오. 진우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이번 혼인도 윤판 서댁과 연결된 부패 세력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소. 버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부인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소. 진짜 윤소희는 탐욕스러워 내 계획에 방해가 될 터. 하지만 부인은 달랐소. 10년 전 나를 구해준 은인이었소. 진우가 버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계획이었지만 부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진심이요. 버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이요. 조씨 마님은 분명 더 큰 세력을 끌고 올 터. 그때가 바로 내가 정체를 드러낼 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씨 마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건달처럼 보이는 사내 서너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대 감댁 사위 어른,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조씨 마님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비단 띠를 눈에 둘렀습니다. 누구시오? 함부로 사랑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천냥, 오늘 당장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혼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소. 조씨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은 진짜 윤소희가 아니오. 그저 몸종에 불과한 천것이오. 뒤에 따라온 사내들도 거들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군. 사기 혼인이란 말이오?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것이오. 천냥을 주시오. 그럼 입을 다물겠소. 정말 안타깝구려. 마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군요. 무슨 소리요? 협박과 사기 혼인 방조. 그것도 모자라 사채업자들을 끌고 와서 양반가를 위협하시니.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심판하려 드오. 눈도 못 보는 주제에. 눈을 못 본다고 해서 진실을 못 보는 것은 아니오. 진우가 천천히 비단띠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소. 비단띠가 풀렸습니다. 선명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조씨 마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적이 없소. 조씨 마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우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국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나는 국왕 전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요. 마님께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해 두었소. 조씨 마님과 사내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박, 사기 혼인 방조, 협박, 공갈, 모두 중죄요. 이제 마님께서는 관하로 가셔야겠소. 조씨 마님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냉정했습니다. 곧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씨 마님과 사내들은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버들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지켜준 것입니다. 10년 전 자신이 진우를 구했듯이 이제는 진우가 자신을 구해 주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구나. 주고받는 은혜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구나. 조씨 마님이 관하로 끌려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대 감댁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버들이는 안채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시어머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어머님, 모두 신랑 어른 덕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또다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한대 감댁에 계신 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버들이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윤소희, 진짜 윤판서대 교수. 도망쳤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버들이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윤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아, 아가씨. 버들이가 놀라 외쳤습니다. 윤소희는 버들이를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했구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가씨, 그게 아니라 닥쳐. 천한 것이 양반과 교수 행세를 하다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윤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주위에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님도 나오셨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윤판서댁의 진짜 교수 윤소희입니다. 한대 감댁 도련님과 혼인하기로 약조된 사람이지요. 윤소희는 당당했습니다. 저 계집은 가짜입니다. 우리 집 몸종에 불과한 천것이 저를 사칭하고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요. 당연히 저 계집을 내쫓고 저를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소희의 요구는 황당했습니다. 혼인은 이미 끝났소. 법적으로도 우리 며느리는 저 아이요. 시어머님이 버들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사기 혼인이라고 신고하겠습니다. 윤소희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윤소희는 도망친 후 다른 부잣집과 혼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대 감댁만큼 부유한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씨 마님이 받은 거금의 혼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탐욕이 일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고발하시려거든 하시오. 하지만 그 전에 물어볼 것이 있소.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비단띠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윤소희는 진우를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바로 진짜 윤소희입니다. 저와 혼인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쳤소? 진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장님과 혼인하기 싫어서 도망친 것 아니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대 감댁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온 것 아니오. 윤소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군다나 혼인을 파기한 것은 윤판서댁 쪽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소. 하지만 저 계집은 가짜입니다. 가짜든 진짜든 이미 혼례를 올렸소. 하늘과 땅과 부모님 앞에서 맹세했소.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소.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시려거든 하시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윤판서댁이 먼저 죄를 받게 될 것이오. 혼인 파기, 사기, 도주, 모두 죄가 되오. 윤소희는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님께서는 이미 관아에 계시오. 도박과 협박 혐의로 말이오.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교수께서도 같은 처지가 되고 싶으시오? 윤소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시오. 이미 끝난 일이오. 윤소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돌리고 떠났습니다. 버들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저렇게 떠받들던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버들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감사했습니다. 진유가 버들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소. 기에 신랑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대 감댁에서 사기 혼인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한대 감댁 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관아에서 나왔소. 문을 열어주시오. 관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버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소희가 정말 고발한 것입니다. 시어머님께서 급히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오? 한대 감댁에서 사기 혼인이 일어났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조사를 해야겠소. 관원 셋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윤소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승리한 듯 교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계집이 저를 사칭하고 혼인했습니다. 사기입니다. 윤소희가 버들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관원들이 버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당신은 누구요? 버들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큰 죄가 됩니다. 제가 대답하겠소. 진유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비단띠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른이시오? 부인이 누구인지 아시오? 관원이 물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소. 진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한대 감댁의 며느리요. 하지만 저 여자는 윤판서대 교수가 아니라고 하지 않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진유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혼례는 이미 삼배를 올리고 합근례까지 마쳤소. 하늘과 땅과 부모님께 맹세했소. 법적으로 완벽한 혼인이요. 하지만 신분을 속였다면 사기가 되지 않소. 윤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윤판서대 교수입니다. 제가 시집 와야 했습니다. 교수께서는 혼인을 거부하고 도망치지 않으셨소. 진유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혼인 파기요. 법적으로 윤판서댁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요. 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 사칭은 엄연한 죄요. 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진우가 천천히 비단띠에 손을 올렸습니다. 신분을 속인 것이 누구요? 비단띠가 풀렸습니다. 진우의 또렷한 눈이 드러났습니다. 관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님이 아니었소. 나는 처음부터 장님이 아니었소. 진우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관원들은 그 마패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 관원들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소희도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국왕 전하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 남궁진우요. 3년간 이 지역의 부정부패를 조사해왔소. 진우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윤판서댁과 연결된 부패 관리들을 색출하기 위해 이 혼인을 계획했소. 윤소희 교수께서 도망친 것도 예상한 일이었소. 윤소희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에는 아무 문제가 없소. 내 아내는 비록 천민 출신이지만 1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아내로 맞이했소. 진유가 버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버들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군다나 국왕 전하께서는 공이 있는 자에게 면천의 은전을 내리실 수 있소. 내 아내는 이미 양인의 신분이요. 진유가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면천 문서였습니다. 국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국왕 전하를 거역하는 것이요.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소. 관원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탐욕이 화를 불렀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버들이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관원들이 물러간 후 진우는 대청에 모두를 모았습니다. 시부모님, 버들이, 그리고 집안의 주요 하인들까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지역의 부정부패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조정에 보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들었습니다. 윤판서댁과 연결된 부패 관리들의 명단입니다. 진우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전 고을 수령 박모, 현관아 서리 최모,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한 관리들. 명단은 길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했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며 양반가를 파산시키고 그 빚으로 딸들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판서댁도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조씨 마님은 처음에는 피해자였으나 나중에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버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어도 한때 자신을 거둬준 집안이었습니다. 내일 이들 모두 체포될 것입니다. 진유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소희 교수도 허위, 고발죄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부패 관리들의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윤판서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씨 마님은 이미 감옥에 있었고 윤소희는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붙잡혔습니다. 놓아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윤소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냉정했습니다. 허위, 고발, 관아, 모독, 사기, 미수 모두 죄가 됩니다. 윤소희는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졌습니다. 머리에 비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때 교만하게 남을 내려다보던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버들이는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과응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씨 마님은 도박과 사기 혼인 방조, 협박죄로 3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윤소희는 허위 고발죄로 1년 동안 관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패 관리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파직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일부는 유배형, 일부는 곤장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한대감댁 도련님께서 정의를 세우셨다. 거리마다 기쁨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소. 버드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10년 전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오. 신랑 어른, 부인은 나에게 2번의 생명을 주셨소. 한 번은 불 속에서, 또 한 번은 이 혼인을 통해서. 진유가 버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소. 신분도, 과거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드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선은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버드리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끝까지 선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한 달 전 버드리가 처음 이 집에 온 날도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지금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유가 버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시겠소. 기에 신랑 어른, 2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달빛이 정자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진유가 버드리를 정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오. 기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버드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들도 총총히 반짝였습니다. 부인, 기에 신랑 어른, 이제부터는 나를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시오. 진우라고. 버드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찌 감히. 우리는 부부요. 격식은 필요 없소. 진유가 버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버드리의 얼굴은 더욱 고왔습니다. 부인도 이름으로 불러주시오. 버드리라고. 버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신랑 어른을. 진우 나리라고. 나리는 빼시오. 그냥 진우라고. 2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진우, 버드라.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오. 진유가 말했습니다. 불타는 서당에서 부인이 나를 구해준 그날. 기에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맹세했소.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찾을 수 없었소. 몸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숨어 살았기 때문이오. 버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윤판서댁과의 혼담이 오갔을 때 조사를 했소. 그리고 부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일부러 장님 행세를 하신 것이군요. 그렇소. 진짜 교수가 도망치고 부인이 대신 오기를 바랐소. 진유가 버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지만 부인을 사랑하게 된 것만큼은 진심이요. 버드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을. 신분이 무엇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진유가 버드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인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진우 나리,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요. 앞으로 함께 이 집안을 지켜나갈 것이요.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버들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함께 춤을 추시겠소. 춤이라니요. 저는 춤을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울 필요 없소. 그저 내 손을 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춤을 췄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오? 진유가 물었습니다. 예, 정말 행복합니다. 버들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소. 진유가 약속했습니다. 예, 영원히. 버들이도 약속했습니다.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어제의 몸종이 오늘의 부인이 되고,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희망이 되는 것. 버들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도 재산도 아닌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신분과 처지가 아무리 낮아도 진실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할 수 있습니다. 버들이는 10년 전 한 아이를 구했고 그 작은 선행이 10년 후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은 척하며 세상의 진실을 보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도 재산도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푼 적이 있으신가요?